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뒷페이지에 나올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라서 본문에서 보고 난 거 다 보고 나서 204, 205페이지 와서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 살펴봅시다. 네, 여기에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어휘 선택의 의도와 효과라고 해서 5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높임 표현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눕니다. 미리 쓸게요.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겁니다.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 높임은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요게 중요해. 높이거나 낮추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 주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주어가 가리키는 걸 주체. 다음 객체, 문장 안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객체다라고 됐을까? 졸려 죽겠지 벌써.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음에선 높임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빨간색 펜이 있으면 위에다가 쓸게요. 시험지를 받았어. 이거 높임 표현하고 관련되는 문제야. 그러면 이거 누구를 높이는 거냐에서 높임의 대상에다가 네모를 쳐. 그리고 이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거예요. 높임의 대상이 누구니 네모치고 어떻게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오늘 급식이 뭐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깨서 알려주시었는데 시 썼지. 선생님께 다시 여쭤봐. 높임의 대상 선생님. 에게 대신에 깨를 썼어. 묻다 대신에 여쭈다 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썼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주체 높임. 문제.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위에다 또 쓰자. 주어를 높이는 것으로 주격조사 위에다 씁시다. 깨서.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예를 들면 계시다, 드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주격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은혁이는 주격조사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일 수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자.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위에다 쓸까요? 목적어는 무엇을 를 붙으면 목적어지. 부사어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할머니에게 아니 할머니께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서 부사격 조사나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부사격 조사 위에 한 번만 더 쓰자. 깨서. 특수어휘는 여쭈다,
드리다. 할머니께 드리다. 드리다. 할머니를 모시다. 이러한 특수어휘를 쓰는 겁니다. 문장의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쓰였고 모시다, 드리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해서 객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상대 높임, 상대는 누구냐? 청자. 이게 중요해요.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 주체나 객체는 무조건 높임인데 상대는 높임, 낮춤 다 들어간다.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실현합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상대 높임은 존댓말 반말이야. 상대 높임은 존댓말 반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냐. 근데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우리 어떻게 판단해? 말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보통 다른 문법 체계는요.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실현합니다. 이렇게 쓴다고. 은혁이와 현아는 뭐지? 봐처럼 격식 없는 종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학급 회의와 같은 상황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격식 있는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청자를 높인다. 이 말을 써놓으면 됩니다. 청자는 청자가 같아도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상대 높임이 달라진다. 상대 높임이 달라진다. 요 말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상대 높임의 체계와 예시. 참고자료 아니야. 빨간색 별표. 상대 높임은 정중하게 격식을 차리는 격식체,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 표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격식체, 비격식체 요렇게 반으로 좀 잘라 놓을게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가십시오, 가시오, 가게, 가라, 가세요, 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동사들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한번 말해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의외로 상대 높임을 많이 틀리는데 상대 높임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상대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 찾기. 4개는 하오체인데 하나는 해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죠. 주체 높임법 살펴봅시다. 주체 높임법, 주체를 높입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간접 높임에다가는 빨간색 체크.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와 관련된 주체의 신체 일부, 주체의 생각, 주체의 소유물, 얘네들을 높여주는 거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합니다. 옆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별표할 거예요. 간접 높임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되게 책이 많으시다. 이게 간접 높임인 겁니다. 그게 도대체 왜 간접 높임인데요? 여기 봐. 시를 썼어. 높임이잖아요. 주체 높임. 많으셔. 누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 책이. 이 시는 책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 주인 교장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간접 높임. 할머니는 팔이 아프시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선생님은 하얀색 옷이 많으시다. 이렇게.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책이 많이 계시다. 괜찮겠네요? 아니요. 얘는 안 됩니다. 특수어휘니까요. 간접 높임만 쓰는 거예요. 실현 방법, 특수어휘께서, 선어말, 어미, 시 이런 애들을 사용하고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서술형 문제면은 뭐 나와요? 높임 표현이 잘못된 문장을 주어 올바르게 고치시오. 잘못 사용된 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한 4점 해서 2점, 2점 이렇게 나눠주지. 다음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객체를 높입니다. 에게 대신에 깨를 쓰고요.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실현 방법은 종결 표현인데요. 아니야. 그냥 종결어미라고 고쳐. 훨씬 많은 책에서 종결어미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이따가 따로 드릴 거예요.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과 같이 높임 표현이 나타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높임의 대상과 종류를 써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높임 표현 문제다. 높임의 대상 네모치고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깨서 주격조사 깨서를 쓰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죠. 네모 뒤에 깨서라는 주격조사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 조사 특수어휘. 손님 여기 있습니다. 하십시오체예요. 이게. 그래서 손님이라는 상대를 이야기하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를 높입니다. 여기에서는 손님에다가 네모 쳐놓고 옆에다가 화살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 하나만 더 쓸까? 상대. 이렇게 해놓는 거지. 여기에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할머니. 뒤에 깨 붙었죠. 할머니께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라고 해놨지. 부사격 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딱 한 군데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높임의 대상에 맞게 바꿔봅시다. 아버지께서 줄넘기를 하신다. 주체 높임을 적용해라. 어머니께서 도서관에 가신다. 주체 높임을 사용해라. 현아는 이웃집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를 객체 높임이 적용돼야 하는군. 연우는 진지를 잡수시는 아버지께 물을 가져다 드렸다.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아이고야. 드리다. 이거는 객체 높임이 쓰인 거야. 여기는 객체 높임이 쓰인 거야. 근데 진지를 잡수시다. 아버지께
깨서 진지를 잡수시다야. 그래서 진지와 잡수시다는 주체 높임이야.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쳐보자. 너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 선생님인데요. 교무실로 오시래. 선생님께서 주격조사 써야 되고요. 오시래는요. 오다와 뭐뭐라고 하다. 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거거든. 오는 건 우진이고 뭐뭐라고 한 거는 선생님 쌤이니까 오다는 낮추고 뭐뭐라고 하다는 높여야지. 그래서 오라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 오라고 하셔. 얘도 맞는 말이지. 다음, 할아버지 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 그러니까 요 하면서 해요체를 써서 상대를 높인 건 괜찮아. 근데 오셨어요. 오시었어요. 뭐가 오셨어? 버스가 오셨어. 버스는 높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시 빼야지. 할아버지 버스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됐을까요? 다시 시험 문제는 틀린 문장 준다. 틀린 부분을 찾아라. 틀린 이유 말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이거는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다 나와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봅시다. 높임 표현의 대상과 종류 구분하기. 이게 주체 높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어가 생략된 경우 주체를 확인하고 깨서 붙였나, 시 붙였나, 특수어휘 잘 썼나 확인. 객체 높임은 목적어 부사어를 확인하고 부사어면 에게 대신에 깨. 특수어휘 썼는가 확인. 상대 높임은요. 청자가 누구냐 확인. 종결 표현 확인. 그 다음에 진짜 시험 문제는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 두 가지를 좀 6가지를 총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거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각각의 특수어휘는 다 요렇게 나오고 이게 고2, 고3 올라가면 주체 높임 중에서도 동사 계열의 특수어휘와 명사 계열의 특수어휘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최근에 한번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다. 이런 것들. 근데 그냥 알아만 두면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확인.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서는요, 주체, 객체, 상대가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봐. 일단 학교 시험지 받아보면 높임 대상에다가 네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대 높임 먼저 찾는 게 제일 쉬워. 주셨어요. 상대 높임 쓰였어. 합니다. 상대 높임 쓰였어. 들이셨습니다. 상대 높임 쓰였어. 다음 어머니께서 주체 높임 쓰였어. 주시었어요. 주체 높임 쓰였어. 할머니께 객체 쓰였어. 아버지께서 주체 쓰였어. 할아버지께 객체. 들이다 객체. 시였습니다. 주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서술형 문제 나오면 어떻게? 깨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 주체 아버지를 높였음. 깨와 들이다라는 깨 조사, 들이다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 할아버지를 높였음.
읍니다.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서 상대를 높였어. 근데 이 문장의 상대는 누군지는 몰라. 그렇죠. 네, 어쨌든 존댓말 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끝나, 시험 문제는. 됐을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다음 페이지지. 네, 시간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요 문법만 정확하게 확인할 거라서 시간 꽤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시간 표현이고요. 밑에 설명 나올 거지만 좀 미리 쓸게요.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동작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게 시제를 찾는 겁니다. 동작상은요, 진행, 완료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동작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 용어가 뭐 있냐? 사건시, 발화시 요 두 개의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발화, 말하는 시간.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은 아까 터진 거잖아? 과거. 일 터질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말하는 거잖아? 현재. 나 이따 10시에 퇴근할 거야. 내가 말해놓고 난 다음에 10시에 퇴근할 거니까 그거는 미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발화시가 기준이 됩니다. 시작해보자. 시간 표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인 사건시를 구분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비가 내렸다 과거, 비가 내린다 현재, 비가 내리겠다 미래.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내렸다, 내리었다. 때문에 과거야. 내리인다, 니은 때문에 현재야. 내리겠다, get 때문에 미래야. 찾으러 갑시다. 과거 시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 이게 말이 헷갈리거든.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야. 사건시보다 나중이야. 그러니까 사건 터진 다음에 말하는 거야. 화살표 표시를 해. 그러면 조금 덜 헷갈려. 사건 터지고 말했다. 과거. 어떻게 과거를 나타냅니까? 아까,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 선어말 어미. 내렸다에서 내리었다에서 엇을 써서 과거다. 근데 어제 비가 내리더라. 덜을 써도 과거예요. 다음. 비가 내리던 한 칸 띄고 어제. 누구 때문에 과거야? 던 때문에 과거야. 여기에서의 던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뒤에 오는 어제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잖아. 던. 말이 좀 길지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뒤에 말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결국에 문법도 용어 싸움이더라 이야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용어를 써서 설명할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나 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은 책, 내가 본 책에선 누구 때문에 과거야? 은 때문에 과거야. 보 밑에 니은 얘 때문에 과거야. 근데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뒤에 책을 꾸며주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애들 관형사형 어미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서 봅시다. 현재 시제 살펴보러 갈게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일 터질 때 말하면 되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합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쓰자. 발화시는 사건시. 현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시간 부사어, 선어말 어미 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는을 활용합니다. 내린다는 현재야.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선어말 어미 니은을 사용합니다. 다음 빨간색 체크.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품사에 따라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형태가 달라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밑에다가 그냥 요렇게 쓸게요. 동사에 붙는 선어말 관형사형 어미와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이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가 달라. 이렇게. 내가 지금 옆에다가 써볼게요. 요렇게 체크. 내가 지금 먹는 책. 내가 지금 보는 책. 아주 예쁜 책. 그 다음 학생인 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는 있죠. 는은 동사에만 붙어. 니은이나 니은 얘네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만 붙어. 이렇게. 혹시 뭐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졸린 약이었다던가, 어제 집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밤새 물을 퍼냈다던가. 다음 미래시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섭니다. 그러면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진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야.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 선어말 어미 get, 관형사형 어미 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이따가 내가 내일 먹을 것을, 캠핑 갈 건데 먹을 것을 사러 마트 갈 거야. 먹을 것, 미래야. 이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때문에 을이야. 다음 중요해요. 이것만 갖고도 단독 문제 나와요. get은 원래 미래야. 근데 추측하거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내일 비가 내리겠네. 비가 내리겠네 라고 하면 추측. 나는 내일 6시에 꼭 일어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의지. 야, 그건 초딩도 알겠다. 초딩도 알겠다 할 때의 이 get은 능력. 제가 그것 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get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미래, 의지, 능력, 완곡한 표현,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중 보기 get 들어간 문장 하나 주고 같은 쓰임새로 쓰인 것 찾기 1, 2, 3, 4, 5번. 뒤로 넘어가서 금방 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과 완료를 나타냅니다. 진행은 동작의 진행, 먹고 있다. 앉고 있다는 진행이지. 집에 가는 중이다. 진행.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진행. 뭐뭐는 중이다. 뭐뭐 하면서 하면 진행.
완료는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거라서 있다, 앉아 있다, 앉는 건 끝났어. 앉아 있다, 앉는 건 끝났어. 완료. 밥을 다 먹어 버렸다. 먹는 거 끝났어. 완료.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는 옆에 별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넥타이를 매고 있다. 말을 좀 바꿀게요. 자, 저 보세요. 나 지금 신발 신고 있어. 그쵸? 신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있어.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지. 그래서 넥타이를 매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유리의 동사들은 어디가 있어? 진행으로도 해석이 되고 완료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야기. 밑에 과거 시제는요, 사건 터진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화살표. 현재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거고, 미래는 말한 다음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화살표 방향 잘 써야 돼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나중에 앞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과거랑 미래가 바뀌어. 다음, CJ의 시련은 앞에 나와 있었던 거니까 확인하시고, 특히 중요한 건 옆에다가 별표, 동사일 때랑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일 때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외우면 답 없어. 엄청 복잡해. 그래서 예문을 몇 개만 외워 놓으면 끝나. 됐을까요? 네. 아씨. 시간 표현이랑 희동 표현 거기 잠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현대 읽어봐야 돼. 지금 읽으면서 머리에 넣어놓는 게 그게 내 거라고.
30초 정도 남았는데 뒷페이지 볼게요. 자,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인용 표현. 인용, 끌다, 쓸, 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걸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 그대로 유지하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붙이면 직접 인용.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씁시다. 라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내용만 끌어다 쓰면 간접 인용. 그리고 또 밑에다가 씁시다. 고. 그래서 리듬을 주어 직접 인용라고 간접 인용고. 이렇게 직접 인용라고 간접 인용고. 밑에 봅시다. 동아리 면접 잘 보고 왔어? 큰 따옴표. 사진부가 될 자격이 충분하네요. 큰 따옴표. 라고 하던 걸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부사격 조사 라고와 고를 쓰는데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따라서 미주의 말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럼 사진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던 걸 충분하다고 하던 걸 이렇게입니다. 사동 표현 나오는 것들은 일단 패스. 인용 문제는 엄청 쉬워요. 인용 문제는 문제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 직접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데 틀린 거 찾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도서관에 가자. 연우가 나에게 큰 따옴표 도서관에 가자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 도서관에 가자고 말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직접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바꿀 때에는 인칭 대명사 시제 문장 형식 문장 종결 표현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청유문인지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요 부분 있죠. 여기 자 요게 달라. 명령문이면 가라고 의문문이면 가냐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만 주의하면 된다. 그리고 어제의 내일은 언제야? 어제의 내일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시간 표현을 나타낸 것들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좀 신경 써주면 된다. 뒤로 넘어와 볼까요? 요 말 잘 기억해. 인칭 대명사, 시제, 문장 형식 잘 봐야 된다고. 진수가 선생님께 제가 여기를 청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제가 여기에서의 제는 누구야? 진수지. 그래서 자기가 여기 거기 청소하겠습니다. 청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어제 예지가 내일, 어제의 내일이면 언제야? 오늘이지. 뭘 먹으면 좋을까라고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직접 인용라고 간접 인용고 조사 인칭대명사 지시표현 종결표현 조사 시간표현 종결표현 얘네들을 조금 구분해서 확인하시라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죠. 인용표현 한 번만 더 칠할게요. 직접 인용 따옴표라고 간접 인용고 색깔을 좀 구분해야지.
간접 인용 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이게 유일해요. 인용 문제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근데 저기 누구야? 인용 표현은 객관식으로 나오면 틀릴 일이 거의 없거든.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쓰잖아. 그러면 맨날 한 글자 두 글자씩 틀려와. 그래서 자꾸 바꿔보듯 버릇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다른 거 없이 제가 드리는 문법 문제집 보면 이거 인용 표현인데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라고 하네. 이렇게 가려서 내가 한번 바꿔보고 밑에 나온 거 보고 바꿔보고 밑에 거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대 문장 정도만 연습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신경 쓸 포인트가 나오니까요. 이번에 새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교과서에 없었던 첫 개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에 대한 문제는 꼭 하나씩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얘기해. 장래가 소란하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담화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문법 요소와 어휘의 종류가 다르게 선택된다. 여기에선 반말 썼고 여기에선 존댓말 썼고 조용히 하라, 정숙해달라 이렇게 좀 표현이 어휘가 다르지. 가에서는 말하는 이가 고유어인 시끄러워 조용히 이야기해. 비격식체 중에서 상대 높임 중 귀찮아도 써보자. 상대 높임 중 비격식체 중 해체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상대 높임 중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나와 같이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가 장래, 소란, 정숙과 같은 한자어를 선택하고 격식체 하십시오를 사용합니다. 이제 체크합시다. 한자어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 빨간색 고유어에 비해 전문화되고 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유어 대 한자어는 일대 다의 관계야. 일대 다의 관계. 생각하다 한자로 뭐 있어? 사고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어. 일대 다의 관계예요. 한자어는 그래서 학술 담화에서 이게 처음 나온 용어예요. 사고 도구어나 전문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고 도구어는 그냥 계속 빨간색이야. 처음 나오니까. 사고 도구어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 분석, 대조, 분류, 비교 등.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고 있는 용어, 형태소, 의문, 담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공시지가, 그 다음 의사들이 쓰는 말들, 의사들끼리 쓰는 말들, 법조인들끼리 쓰는 말들, 그런 게 전문어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는 생각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술 담화를 읽을 때에는 사고 다하고 사고 도구어를 활용해서 글을 이해하고 그 전문어가 어떤 뜻인지 탐색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고유어와 한자어는 1대 다라고 했죠. 위에다 씁시다. 고유어 대 한자어는 1대
다의 관계다. 고치다는 수선, 수리, 치료, 개정 등 바꿉니다.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착용이 고유어 입다, 심다, 쓰다와 되는 것처럼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더 세분화된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자어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는 이번 교과서 개정되면서 처음 나온 말이니까 잘 구분하자. 감귤의 당도와 산도는 현재 브릭스와 퍼센트로 나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과일의 맛을 알 수 있게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새콤, 새콤, 달콤, 달콤, 새콤, 달콤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옆에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를 요걸로 바꾸자 이거야. 전문어를 평범한 말로, 친숙한 말로 바꾸자. 뒤에 브릭스 퍼센트를 달콤 새콤으로 바꾸자.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꿔서 당산비를 쉽게 알 수 있게. 외래어를 고유어로 표현하면 외래어는 전문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렵죠. 고유어로 바꾸면 표현이 익숙하고 쉬워져 의미 전달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꾸는 건 또 좋지 않아. 학술 담화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을 탐구해 봅시다. 본 연구는 이상시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대표시 오감도 시 제1호를 중심으로 4, 50년대, 60년대, 70에서 90년대 시인의 시 계보와 살펴 이상시와의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오, 뭐래. 그린 수소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수전해를 통해 생산됩니다. 수소 발생 전극, 산소 발생 전극, 전해질, 운전 온도, 고전 수전해, 고온 수전해, 저온 수전해 등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어에 동그라미 표현되어 있고요. 위에서는 이상시라고 하는 문학, 인문학, 밑에 나는 과학 기술 분야 의 전문어입니다. 그냥 여기에는 전문어가 쓰였어요. 끝.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분석하다, 분류하다를 의미에서 찾아보고 가와 나에 사용된 사고 도구어의 쓰임을 찾아봅시다. 분석하다, 분류하다. 분석하다는 사고 도구어. 분류하다도 사고 도구어. 그냥 이 분류하다, 분석하다는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사고 도구어. 그렇게 확인할게요. 교과서의 내용. 어휘 선택의 의도와 효과. 담화 상황과 의도에 따라 어휘와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고유어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해. 한자어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 사고도구어 전문어로 많이 쓰여. 전문 분야에서는 필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외래어도 많이 사용해. 이렇게.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전직 판사가 쓴 이런 판결문, 자기가 쓴 판결문이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맞게 배경을 해주는 거를 했었는데 제1장이 뭐였었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판결문을 이렇게 해설해주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용어인 걸 인정한다. 근데 그 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 오해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법조인끼리는 그 용어 쓰면은 오해가 안 생겨. 병원에 가서도 긴급 환자 왔을 때 의사들끼리 주고받는 말 오해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일의 효율을 높여줄 수도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뒤에 적용학습 확인할게요. 어디가 있을까?
220페이지 탐구 적용이라고 해서 오늘 배운 높임, 시간, 피동, 인용, 사고도구어, 전문어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냥 학습활동 차원에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얘가 얘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요 아이예요. 똑같은 애들인데 내일 학급회의 안건은 뭐야? 아, 다음 달 열리는 마을축제 한마당에 우리 반도 참여할까 하거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의논해 보려고 해. 어때? 반말. 이번 학급회의에서는 마을축제 한마당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상대 높임 썼죠. 하십시오 채 쓰면서.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나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해요체를 쓰긴 했지만 상대를 높이고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옆에다가 쓸까요? 상대 높임을 얘는 낮추고 이쪽에서는 높이고 인물 간의 관계, 학급 친구, 회의 진행자, 회의 참여자, 길 걸어가면서 대화, 학급 회의 중에 인물들이 비격식체면서 서로 낮추는 해체를 사용한다.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이니까 나에서는 격식체인 하십시오,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해서 서로를 높이고 있다. 공식적인 상황이니까 격식을 갖춰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썼던 거 사람은 똑같아도 상황이 다르면 상대 높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2번 빨간색 별표. 간접 높임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밑에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and 생각. 자, 여기 칠판 보세요. 키가 크시다. 누가 크셔? 키를 높이는 거지. 있으세요? 있으시어요? 시간? 계신다. 여기에서의 계신다는 누구?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를 묶을 거고 다는 따로 구분할 거예요. 왜? 키를 높임으로써 어머니를 높인 간접, 시간을 높임으로써 시간의 주인인 삼촌을 높이는 간접. 물론 이번에는요, 삼촌 시간 있으세요? 해요체를 사용해서 삼촌, 상대를 높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나 문장에서의 삼촌은 주체이면서 동시에 상대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간접 높임을 썼고 상대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를 썼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직접 높이기 위해서 깨서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쓴 겁니다. 다음 밑에 다음 글을 읽고 CJ에 따른 표현 효과를 나타내보자.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현재.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현재.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킨다. 현재.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현재.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현재. 하얀 조약돌이었다. 과거. 그리고는 훌훌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죠.
과거 시제로 바꾸고 현재 시제와 비교할 때 어떨지 살펴봅시다. 과거 시제로 바꾸면 소녀의 행동을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소년에게도 소녀의 모습이 강하게 인식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생동감을 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뒤로 와서 넘어와서 볼게요. 어제 그 동생의 피아노 발표회에 다녀왔다. 과거. 발표회장으로 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어유 이러다 늦겠다. 미래. 생각했지만 과거.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과거.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감기에 걸려 고생했지만 과거. 끝까지 하겠다고. 얘는 과거, 현재, 미래라기보다는 이 get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열심히 연습한 과거. 동생이 정말 대견해 보였다. 과거. 나도 다음에는 미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의지. 다짐했다. 과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죄송. 어제. 과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녀왔다는 과거예요. 왜? at이라는 선어말 어미 때문에. 늦겠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추측. 끝까지 하겠다. 의지. 보였다. 여기야. 이렇게 할게요. 보이었다. 과거. 발표하겠다. 의지. 그 다음 여기에 이는 어때요? 동생이 대견하게 보여졌어. 피동 표현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됐을까요? 장담컨대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줄 거예요. 이렇게 예문을 주어서 시제면 시제, 높임이면 높임 이렇게 예문을 줄 거예요. 그 예문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해도 시제에 썼던 그 예문은 높임 표현의 문제야. 이렇게. 피동의 예라고 이렇게 문장을 줘서 연습시켰는데 그거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니 시제를 물어보는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린트에 나온 문장은 높임, 시제, 피동, 인용 이거 다 한 번씩은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연습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중피동을 바르게 고쳐봅시다. 이중피동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틀린 표현이야. 문장에서 어긋나는 비문이야. 이중피동은 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희리기 피동 전미사 쓰면 피동이지. 아지다 어지다 써도 피동이지. 근데 얘네 둘이를 같이 쓰면 그게 이중피동이야. 이렇게. 세상에 한 번만 당해도 억울한데 두 번 당하게 한다고? 억울해서 못 살지. 이렇게. 우리말의 피동문은 피동형이나 피동사 중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버릇이 나빠졌죠. 보이다 이만 써도 되는데 보여지다 보이어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피동 전미사 이만 있어도 어지다만 있어도 피동인데 둘이 같이 쓰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쓰셔 이거야. 어떻게 고치면 돼? 그냥 뒤에 거 빼. 열려져 열리 어지어 두 번 들어갔지. 뒤에 거 빼. 나는 그날따라 보고서가 쉽게 쓰여진다고 쓰이어진다고 두 번 쓰였지. 뒤에 거 빼. 계속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나누다 이어지었다. 두 번 쓰였죠. 뒤에 거 빼. 나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금방 해.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윤동주 시의 쉽게 쓰어진 시라고 알아요? 윤동주 시의 쉽게 쓰어진 시. 쓰이어진 시. 그래서 윤동주의 시도 문법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제목이야. 쉽게 쓰인 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뉴스 보도에 피동 표현 많다고 했죠.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과거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상승으로 통제되는 피동,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중인 거지. 진행.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호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피동, 통제 구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동. 그리고 하십시오체. 이에 따라 내일 아침 미래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동. 땡땡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해해 달라고 간접 인용 당부했습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던 개념들을 예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저도 다 써드린 거는 아니야. 이렇게. 자, 체크할까요? 발령된 피동. 다음 늘어날 것으로 어디가 있어? 통제되는 우려되면서 보입니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피동.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하고요. 다음 뭐뭐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용 표현을 사용해서 객관성을 더합니다. 어휘 선택은 뭐예요? 사고 도구어랑 전문어 하는 거예요. 은혁아 이번 발표에서 네가 맡은 부분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아 미안. 어떻게 자료 만들어야 될지 몰라. 아직 완성 못했어. 너는 항상 조별 과제 할 때마다 늦게 주네. 정해진 시간에 맞춰주면 좋겠어. 내가 좀 늦었다고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켰으면 해서 부탁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꼽주는 거야? 자신의 행동을 싫어하고 나무란다고 생각. 아니지 마. 부탁하는 거지. 불만이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지. 불평하다와 부탁하다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은혁이는 불평, 현아는 부탁. 은혁이는 기분 나쁘다 얘기하는 거고 현아는 나는 정중하게 표현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보고서를 읽고 학술 담화에 사용되는 문법 요소와 어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진행. 여름철 기록적 폭염과 같은 국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양심이나 단순한 규제 정책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결국 개인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과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피동, 사회적 휴리스틱, 전문어 를 환경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동. 휴리스틱은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학을 바라보는 행동경제학에 등장하는 용어다. 역시 전문어. 그리고 사회적 휴리스틱이란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직관적 판단력 또는 심리적 편의 장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휴리스틱을 도구화하는 것이 넛지인데 넛지는 이성을 활용하지 않은 설득으로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계속 전문어는 나오고 있어. 휴리스틱을 기초로 한 넛지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아, 맞아. 형용사는 기본형 쓰면 현재였지. 그중 하나인 프레이밍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특정한 틀을 씌우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사건이나 대상에 유사한 이해를 갖게 되는 피동. 그것을 의미한다. 현재. 아, 동사에는 선어 말음이 니은 쓰면 현재지. 사람들에게 북극과 북극곰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설명해 주면 나중에 북극이란 말만 들어도 북극곰을 함께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프레임 이론의 의제 설정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였고, 과거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래 주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관점을 통해 대응한다고 간접 인용 주장하였다. 과거.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하고 PPT가 화요일, 저는 화요일까지. 밤마다 좀 다른가 보죠. 뭐 어떻게 하겠니? 가야지.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단 옆집 아저씨가 한 말은 인용한다고 안 생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야지. 다음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볼게요.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쓴이는 여기에 없었던 주어 챙겨왔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라고요. 능동문을 사용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강조되고, 근데 이건 칠하지 말고 잘 봐. 능동문을 사용하면 판단하는 주체가 강조되고, 피동문을 사용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강조된다. 제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무조건 주어가 강조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방안이 강조되는 거고, 요 문장에서는 글쓴이가 강조되는 거야.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칠합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글쓴이의 생각이라는 주관성을 완화하고 상황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어 잘 찾아보세요 라고 주장하다는
어느 영역에서든 다 쓰는 말이야. 사고, 도구어. 이렇게. 비슷한 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요? 얘네들이 다 들어간 단어가 1, 2, 3, 4, 5야. 얘네들 해놨는데 확언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역설하다 이런 단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들 이렇게. 학술적인 글을 쓸 땐 전문어, 오남용, 영어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비문법, 문법에 어긋난 문장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지시어, 대용, 접속 표현, 담화 표지 적절히 쓰고 인용한 부분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거.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인 거니까 확인. 자,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끝났어요. 26, 27페이지 빈칸 채우고 앞으로 넘어와서 옆에 있는 꼽사리 문제랑 그 다음에 231페이지까지 문제 푸시면 됩니다.